여러분, 혹시 길가에서 조그맣고 하얀 꽃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부르는 그 꽃 말입니다. 참 특이한 이름이죠. 왜 하필 며느리에다가 밥풀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작고 하얀 꽃에 담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조선시대에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고부 갈등의 이야기이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달성군의 한 양반집입니다. 집안의 어른인 박씨 부인은 나이 60이 넘은 분으로 젊은 시절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살아온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내며 집안을 지켜온 분이었죠. 박씨 부인은 특히 절약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쌀 한 알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고 바늘 하나라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기준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며느리 김 씨는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새색시였습니다. 안동 김 씨 문중의 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가씨였죠. 집안일보다는 시를 읽고 자수를 놓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야말로 교수다운 교수였습니다. 김 씨는 성격이 매우 순하고 착했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법도 모르고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 자신이 뭘 잘못했나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격이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집안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하인들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투른 솜씨 탓에 밥이 조금 설익었죠. 박씨 부인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밥이 덜 익었잖아. 쌀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해? 김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어. 그럼 이 밥은 어쩔 거야? 쌀 한 알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다 먹어. 박씨 부인은 설익은 밥 한 그릇을 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그 딱딱한 밥을 억지로 삼켜야 했죠. 며칠 후 김 씨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들을 빨래하러 개천에 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빨아서 돌아왔는데 박씨 부인은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제대로 빨지도 못하면서 시집을 왔어. 사실 그 얼룩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명하지 않았죠. 다시 개천으로 나가서 손이 부어오를 때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개천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니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씨 부인의 지론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가족들의 옷을 기워야 했죠.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와도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아도 바느질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졸린 나머지 김 씨가 꾸벅꾸벅 졸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박 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소리야? 밤늦게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바늘에 찔려서. 바느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김 씨는 아픈 손가락을 감싸며 다시 바느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도 웃음이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달장 청소를 맡게 된 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 이 날 정도죠. 김 씨는 친정에서 닭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빠른지 몰랐죠. 달장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닭들이 모두 도망쳐 버린 겁니다. 어머 닭들아, 돌아와. 김 씨는 치마를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닭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닭들은 마치 놀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김 씨를 애타게 만들었죠. 급기야 수탉 한 마리가 김 씨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머리카락을 쪼기까지 했습니다. 캬악! 김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거 웬 꼴이야? 닭한테 당하고 있네. 박 씨 부인이 웃으니까 김 씨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두 여자가 함께 웃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웃음 에피소드는 부엌의 길고양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엌에 야생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가기 시작했거든요. 김 씨는 매일 아침 부엌에 나가면 어김없이 고양이와 마주쳤습니다. 고양이는 김 씨를 보고도 전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생선을 물고 있곤 했죠. 야, 야옹아. 그거다. 김 씨가 빗자루를 들고 위협해도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옹 하고 울며 생선을 더 꽉 물고 있었죠. 아이고, 이 고양이가 사람을 우습게 보네. 김 씨가 고양이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동네 아낙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쾌한 순간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흉년이 되었거든요. 쌀 한 알이 금가이 귀해진 시기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쌀독을 열어볼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죠. 이 정도로는 겨울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박 씨 부인은 김 씨에게 더욱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밥 2공기 이상은 먹지 마라. 쌀 한 알이라도 흘리면 혼이 날 줄 알아라. 김 씨는 20살에 한창 먹을 나이였는데도 하루에 밥 2공기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김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했거든요. 운명의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밥알 몇 개를 마루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톡, 톡, 톡. 하얀 밥알 서너 개가 마루에 굴렀습니다. 정말 작은 실수였죠. 하지만 박 씨 부인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쌀이 얼마나 귀한 건데? 박 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서 마루에 떨어진 밥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밥알들을 김 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이 밥알들을 다 먹어. 한 알도 남기지 말고.
어머님, 마루에 떨어진 것을 얻지. 뭐? 마루에 떨어졌다고?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당장 먹어.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묻은 밥알들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 부인의 김 씨에 대한 대우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쌀 한 알의 소중함도 모르는 것이라. 하며 혹독하게 꾸짖었죠. 내가 친정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쌀 한 알도 함부로 하는 법이 없다. 김 씨는 매일매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박 씨 부인의 감시와 꾸중이 계속되었죠.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김 씨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박 씨 부인은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며 천천히 먹어라. 흘리면 안 된다.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밥 한 숟갈도 편하게 먹을 수 없었죠. 김 씨의 고립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남편마저 김 씨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말고 좀 조심해서 살아라. 남편의 이 말은 김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단 말인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 씨는 친정이 그리웠지만 쉽게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혼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김 씨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실까? 겨울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쌀독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 씨 부인도 이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어쩌지? 박 씨 부인은 빈 쌀독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 때문에 다른 집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김 씨의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죠. 결국 박 씨 부인은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만 식사를 하도록 해라. 이틀에 한 번, 이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상황이야. 좀 참아라. 곧 봄이 오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여보,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 그만해.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자 김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김 씨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흉년이 심해지면서 박 씨 부인은 김 씨의 식사량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하루 2공기에서 1공기 반으로 다시 1공기로 줄어들었죠. 어린 며느리가 뭘 그리 많이 먹어? 한 공기면 충분해. 김 씨는 20살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성장기는 지났지만 아직 많은 영양이 필요한 시기였죠. 하지만 하루 1공기의 밥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꿈에서도 밥을 먹는 꿈을 꿨죠. 친정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 음식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할까 봐서였죠. 그해 겨울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흘 만에 밥 한 공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밥마저도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죠. 쌀독이 정말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그 작은 밥 공기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주린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한알도. 흘리면 안 된다. 박 씨 부인의 경고는 여전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조심 밥을 떠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씨의 손이 떨리면서 밥 몇 알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흘렸어.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씨는 몸이 얼어붙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손이 떨려서? 핑계 대지 마. 그 밥알들을 다 주워서 먹어.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밥알들을 주웠습니다. 찬 마루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은 먼지와 함께 뒤섞여 있었죠. 빨리 먹어. 한알도 남기지 말고. 김 씨는 그 더러워진 밥알들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삼키기가 어려웠지만 박 씨 부인의 매서운 시선 때문에 억지로 삼켜야 했죠. 좋아. 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가르쳐 주마. 박 씨 부인은 부엌에서 생쌀을 한 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에게 말했죠. 이 쌀을 다 입에 물고 있어라. 내가 허락할 때까지 뱉지도 삼키지도 마. 생쌀 한 줌. 그것도 겨울철 찬 생쌀을 입에 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부할 수 없었죠. 김 씨는 그 차가운 생쌀들을 입 안 가득 물어야 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쌀알들이 입 안을 가득 채웠죠. 말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숨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밤은 김 씨에게 영원 같았습니다. 입 안 가득한 생쌀 때문에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고 침도 삼킬 수 없었죠. 새벽이 될 무렵 김 씨는 입 안의 밥알을 문 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야. 김씨야. 박 씨 부인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 움직였던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다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 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쌀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자신은 며느리를 쌀보다 못한 존재로 대했던 것이죠. 김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밥알들을 보며 박 씨 부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작은 밥알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원혼처럼 보였거든요. 김 씨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가 너무 약했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 있던 마을 부녀자들은 김 씨의 죽음을
자신의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저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도 너무 심하긴 했어. 쌀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 목숨이 더 귀하지. 마을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정말 착했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든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던 것이 후회되었거든요. 내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죽은 아내는 돌아올 수 없었죠. 남편은 자신의 무책임함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김 씨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뒷산에 만들어진 김 씨의 무덤가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주변에 작고 하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이른 봄이었는데 유독 김 씨의 무덤 주변에만 꽃들이 피어났죠. 꽃들을 자세히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꽃잎이 마치 작은 별 같기도 하고 바발 같기도 했거든요. 특히 꽃의 중심부는 정말로 하얀 바발을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상하다. 이런 꽃은 처음 보는구나.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 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니 생각이 나는구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다고 했지. 할머니는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 꽃의 모양을 보렴. 마치 밥알 같지 않니? 저 불쌍한 며느리가 마지막에 입에 물고 있던 밥알들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 같구나.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했거든요. 김 씨가 밥알을 입에 문 채로 죽었는데 그 밥알들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씨 부인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하얀 꽃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김씨야 정말 미안하다. 박 씨 부인은 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미안하다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구나. 쌀이 아무리 귀해도 내가 더 소중했는데. 박 씨 부인은 꽃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며느리를 딸과 같은 존재가 아닌 그저 집안일을 하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꽃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의한 이름이 있었어요.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부르자.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녀가 마지막까지 입에 물고 있던 밥풀을 상징하는 의미였죠. 며느리 밥풀꽃 좋은 이름이야. 이 꽃을 보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겠어.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밥 풀꽃의 이야기는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신기한 꽃을 보러 왔고 김 씨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꽃이 다른 곳에서도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김 씨의 무덤 주변에만 있던 꽃이 마을 곳곳으로, 그리고 다른 마을로도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김 씨의 선한 마음이 꽃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 꽃이 피는 곳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마을 할머니의 이 말처럼 며느리 밥 풀꽃이 피는 곳의 가정들은 정말로 화목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씨가 죽은 후 박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며느리의 무덤을 찾아가서 사죄했고 마을의 어려운 며느리들을 도와주며 살았어요. 박 씨 부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김 씨의 무덤 옆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 씨 부인의 무덤 주변에도 며느리 밥 풀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김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두 무덤 사이에 며느리 밥 풀꽃들이 가득 피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 같다고 해요. 이 꽃들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신저인 거죠. 작고 하얀 이 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며느리 밥 풀꽃의 전설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 씨와 박 씨 부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사랑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내일 길을 걸으시다가 작고 하얀 며느리 밥 풀꽃을 보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며느리 밥 풀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